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탄수화물 마지막 시간이네요. 저번 때 그 호화 얘기를 했었고, 호화 얘기를 다 끝내지 못, 다 끝내고서 이제 노화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노화를 다음 시간으로 넘기면서 끝냈습니다. 호화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그 다당류에 들어가서 다당류의 특히 전분의 아밀로즈, 그리고 아밀로펙틴, 이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확실하게 했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전분의 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전분의 노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기타 다당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전분의 노화는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영양 요소에 대해서 어, 특히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요사이에 이제 호정화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할까요? 자, 호화된 전분 용액을 실온이나 냉장 온도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면, 실온이나 냉장 온도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빠져나가겠죠, 수분이. 그러면은 호화라고 하는 것은 뭐였었어요? 원래 호화라고 하는 것은 다량의 물을 집어넣고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밑세 구조가 파괴된다고 그랬었어요. 밑세 구조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자유로운 폴리머의 그런 그룹이 되면서 처음에 모양이 많이 팽윤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분자 모양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호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다량의 물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냉각하게 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수분이 이렇게 많이 이제 이 안에 이제 전부 다 있을 텐데, 수분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서로 간에 다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붙는 부위가 한 부위, 두 부위, 이렇게 여러 폴리머가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다시 딱딱한 구조가 되는데, 이것을 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빵 같은 것을 오래 놔뒀었을 때 이것들이 건조하게 되면서 빵이 딱딱하게 되는 것이나 밥이 딱딱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전분 식품들이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것이 재결합되면서 다시 딱딱해지는 현상, 이것을 전분의 노화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밥을 제공을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 뭐 급식소에서 밥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 아니면 식당에서 제공하는 입장, 가공하는 입장,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노화가 좋지 않은 현상이겠죠. 처음에 품질을 나쁘게 하니까. 그래서 전분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더 노화가 무엇이냐, 호화가 무엇이냐, 이러한 것보다도 이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전분의 종류 및 농도. 물론 그 전분의 X선을 갖다가 쪼이게 되면은 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동시원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전분도 입자 간의 모양들이 다 달라요. 품종 간에. 그래서 전분 입자의 구조나 아밀로즈 그리고 아밀로페틴의 두 개의 함량의 비율이라든지, 아밀로즈의 분자량, 아밀로페틴의 분지도 얘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분지가 되었다, 가지화가 되었다, 이것이 분지도예요. 그 다음에 쌀, 밀, 옥수수 같은 것은 노화가 대체적으로 다른 것보다 비교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감자, 고구마, 타피오카, 이것은 근경류죠. 뿌리. 이런 것은 노화가 느린 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분 함량. 자, 몇 퍼센트? 30에서 60%에서 가장 빠르다. 그리고 수분 함량 15% 이하에서는 억제된다. 이것은 거의 건조예요, 건조됐었으면 노화가 자체가 일어나지 않겠죠. 자, 30에서 60%에서 가장 빠르다. 15% 이상에서는 억제된다. 그 다음에 온도
0에서 60도씨 사이에서 쉽게 일어나고 냉장 온도에서는 가장 빠르다. 당연하죠. 네, 밥을 갖다가 그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60도씨 이상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그 영하로 급속 냉동을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알카리에서는 억제되고 산성에서는 촉진된다. 자, 알카리에서는 억제되고 산성에서는 촉진된다. 무엇이? 노화가. 그다음에 무기염류는 호화가 촉진되고 노화는 억제된다. 무기염류는 호화가 촉진되어지고 무기염류는 노화는 억제된다. 그러나 황산염은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황산염은 어떻게 써요? 황산염은 호화를 억제하고 노화를 촉진시키겠죠. 황산염은 SO42-라고 하는 이러한 음이온을 갖고 있는 염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설탕, 유화제는 노화를 억제하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찹쌀떡 생각하시면 됩니다. 찹쌀떡 달다. 그 이유는 찹쌀에 물론 아밀로페틴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설탕을 많이 집어넣으니까 달고 얘는 더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말랑말랑하죠. 네. 단백질은 다량 존재할 때는 노화를 촉진시킨다. 자, 이거는 전부 다 중요하게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분의 호정화입니다. 호정화, 호화도 아니고 노화도 아니고 호정화. 자, 얘네들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전분에 물을 가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없이 하는 거예요. 호화는 물을 다량으로 집어넣죠. 자, 전분에 물을 가하지 않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게 아니라 열을 가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160에서 18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게 되면 얘네들이 가용성, 자, 녹는 전분, 가용성 전분이 되어서 다양한 저분자 물질 덱스트린이 형성되어지는데 이를 호정화라고 그러고 덱스트리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덱스트리나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얘들은 황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물에 쉽게 용해되고 점성도 약하다. 이러한 성질이 있다. 자, 이것의 그 예를 들어보면 식빵을 토스트에 구울 때나 기름에 밀가루 음식이나 빵가루를 입힌 그 음식을 튀길 때나 쌀이나 옥수수를 튀길 때 얘들이 약간 갈색으로 변하죠. 이게 바로 호정화 현상입니다. 여러 종류의 소스를 만들 때 걸쭉하면서도 점성이 크지 않은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마른 채로 볶아서 사용하죠. 이때 기름 좀 집어넣죠. 기름이나 올리브 같은 것을 집어넣는데 아니면 버터도 집어넣죠. 이러면서 이제 달구게 되는데 이때 밀전분의 호정화가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토스트, 그죠? 토스트. 자, 다시 얘기를 하면 호정화가 진행되면 황갈색을 띠고 용해성도 증가되고 점성 약해지고 단맛이 증가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음식들입니다. 토스트, 누룽지, 미숫가루, 뻥튀기, 팝콘, 시리얼, 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루 잘 모르시겠다. 루 이런 겁니다. 보통 소스 만들 때 밀가루에다 버터 집어넣고 아주 뜨겁게 달궈갖고 이렇게 휘저으면서 색깔이 변할 때까지 얘들이 완전히 호정화가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달구게 되고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소스를 제조하기도 하죠. 이건 미숫가루, 이것은 팝콘, 그 다음에 강냉이, 뻥튀기, 그 다음에 누룽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호정화 식품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폴리의 반대말은 모노예요. 모노. 이것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뭉쳐있다. 여러 개가 뭉쳐져 있다. 라는 뜻이고 이것은 한 개란 뜻이죠. 그쵸? 그러면 폴리머라고 하는 것은 중합체란 뜻이에요. 중합체. 여러 개가 이렇게 막 모여져 있는 거,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들 이런 것들 갖다 중합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모노도 마찬가지로 모노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단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량체. 이것의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것을 단량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분이 이제 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부분하고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류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당도 있고, 그러니까 단당도 있고, 이당도 있고, 그 다음에 올리고당도 있고 다당도 있지만, 이 중에서 다당류는 특별하게 또 폴리란 말을 앞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당류를 따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앞 슬라이드에서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는데, 이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분 같은 것을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즉 분해해서 무엇으로, 효소나 아니면 산이나 뭐 열, 이런 것에 의해서 가수분해를 해서 나온 폴리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것을 효소나 산이나 열에 의해서 가수분해하면 이만한 것이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폴리머들은 큰 거대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거대한 것이 아닌 조그만, 하여튼 뭐 중합체긴 중합체지만 단당류나 이당류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큰 그런 폴리머들을 덱스트린이라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떠한 교과서에 덱스트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분을 얘기합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해야겠죠. 덱스트린을 갖다 덱스트란으로 표기를 하면 사실은 잘못된 표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덱스트로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글루코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탄수화물 배웠었죠. 글루코즈를 배울 때 우리가 D형, L형이 있었죠.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심각한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동영상. D형, L형. 자, 이것은 CHO 하고서 쭉 내려갔었을 때, CH2OH가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부재탄소를 중심해서 오른쪽에 OH가 있으면 D형, 왼쪽에 OH가 있으면 L형,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글루코즈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덱스트로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디글루코즈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데스트로즈, 사카라이드, 그 다음에 글루코즈 이런 것을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써야 되는 것이 더 잘 쓰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리송한 이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기타 다당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셀룰로즈입니다. 셀룰로즈는 아밀로즈나 아밀로페틴하고 구별되는 점은 결합이 무슨 결합이다? 알파 일사결합이 아니라 얘들은 베타 일사결합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셀룰로즈는 베타 일사결합이다. 이 구조는 시트니까 종이처럼 돼 있어요. 종이를 어떻게 부채 만들 때, 여러분 이렇게 부채 만들 때 이렇게 접잖아요. 종이 만들 때 이렇게 접혀져 있는 이러한 구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이처럼 부채처럼 얘네들 갖다 이쪽에서 힘을 주면은 이렇게 오므라졌다가 다시 놓으면 다시 펴지잖아요. 이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그 포스가, 그러니까 힘을 많이 옆에서 강하게 하더라도 유연성 있게 강도를 지키기 때문에 식물의 구조적으로 얘네들 갖다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중합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셀룰로즈를 이용해 먹지 못하죠. 예, 효소가 없어요. 우리는 효소가 없어. 그래서 만약 이 셀룰로즈가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다면 지구상에서는 식량난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유류에서는 소나 양과 같은 반추동물 외에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베타형에서는 곱게 펴진 형으로 알파형의 비틀어진 나선처럼,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알파형은 이런 식인데, 이게 알파형.
근데 이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타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 높은 다발을 만들 수 있어서 단단한 구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용해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베타 일사 결합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같이 얘네들은 베타 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셀룰로즈는 베타. 여기에 OH가 있었다가 결합이 됐으니까 알파가 아니라 베타 일사 결합이다. 자, 이에 비해서 전분 구조는 이와 같이 알파 일사 결합이죠. 자,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1번, 그리고 얘가 OH가 밑으로 가 있었으니까 알파 1번과 옆에 있는 거 4번이 결합이다. 그래서 알파 일사 결합. 셀룰로즈는 1번, 2번, 3번, 4번이고 여기 1번인데 일사 결합은 맞지만 OH가 위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베타 일사 결합이다. 자, 이제는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눌린입니다. 이눌린. 이름 이쁘죠? 이눌린. 이것은 돼지 감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달리아, 민들레 이와 같은 국화과의 식물 뿌리에 있는 저장 다당으로서 전분을 저장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이눌린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눌린의 주요한 성분은 플럭토즈입니다. 플럭토즈 과당이죠. 과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폴리머가 과당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이눌린을 가수 분해하면 플럭토즈가 얻어지기 때문에 옛날엔 감미료의 자원으로서 돼지 감자를 대량으로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기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이눌린 하면 무엇을 외워야 된다? 과당. 이눌린 하면 무엇을 외워야 된다? 과당. 네, 돼지 감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팩틴질입니다. 의외로 중요한데요. 팩틴질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팩트산, 팩틴산, 프로토팩틴 돼 있어요. 자, 먼저 팩트산은 갈락투론산.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이거 유도당이에요. 유도당. 갈락투론산이 알파 일사 결합된 직세당 다당으로서 과속 이거 중에 과속 팩트산은 과수 그리고 얘네들 COH는 COH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즉 잼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잼이 잘 안 되는데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을 첨가를 하면은 잼이 형성되어진다. 그 다음 팩틴산은 팩트산의 COH가 부분적으로 CH3가 무슨 기냐면은 안 가르쳐 드렸는데 메틸기라고 얘기합니다. 메틸기. 그래서 COH에서 H가 CH3로 되어 있다. 이것을 갖다 메틸화라고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은 겔을 형성할 수 있다. 즉 잼을 형성할 수 있다. 젤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유기산만 조금만 부어주면 유기산만 있으면 곧바로 잼이 형성되어진다. 다음 프로토페틴 팩트산과 셀룰로즈가 결합된 것으로서 얘네들은 덜 익은 과일에 존재한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숙성도에 따라서 프로토펙틴, 팩틴산, 팩트산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이 메틸. 이 메틸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고메톡실페틴, 저메톡실페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는데 기준은 7%. 그래서 고메톡시페틴은 유기산하고 당이 존재하면 간단히 잼이 되지만 저메톡시페틴 즉 7% 이하인 것은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이 이가 금속이온 즉 얘네들은 이온이 되면 이가 이온이 돼요. 마그네슘 2 플러스 이렇게 돼요. 금속이온을 첨가하면은 얘네들하고 결합해서 잼이 형성되어집니다. 자, 이게 팩틴의 구조인데요. 팩틴. 원래 여기에 COH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을 갖다가 유도당에서는 우론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론산 중에 하나가 갈락투론산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자, 팩틴에 구성되어지는 유도당의 이름은 갈락투론산이다. 그 갈락투론산은 이와 같이 CH2OH가 COOH로 이렇게 변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H가 떨어져 나가고 CH3로 바뀌어져 있는 이런 모습 갖다가
라고 해서 고메토실기는 7% 이상, 저메토실기는 7% 이하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메토실기는 유기산만 부어주게 되면 유기산만 집어넣어주면 잼이 잘 형성되지만 얘네들은 잼이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집어넣는다? 네, 칼슘하고 마그네슘 같은 것을 집어넣어주면 이가 양이온을 집어넣어주면 잼이 형성되어진다. 자, 그 외에도 하나 더 덤으로 보여드릴 것은 팩틴이 잼이 되려면은 pH가 3.에서 3.5, 즉 과일이 어느 정도 유기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탕을 60에서 65% 정도 부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팩틴의 함량은 0.2에서 1.5%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팩틴, 잼의 3요소라고도 얘기합니다. pH, 당, 팩틴. 자, 그다음 헤미셀룰로즈 여기 한번 보시고요. 만난은 곤약에서 공약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난. 얘는 냉수에도 녹아서 끈적끈적한 액체되기 때문에 접착제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검질입니다. 이것은 나무에 있는 그러한 분비물에 의해서부터 굳어서 나오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뭐 껌을 만들거나 그런 것보다도 식품에는 얼음 결정의 방지제나 맥주의 거품을 안정화시키거나 호화를 시키거나 유화를 시킬 때 검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도 다당류에 속하는데요. 효모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거나 버섯류나 곡류에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나오고 있죠. 면역 증강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베타글루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드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글리코겐입니다. 식품 영양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중요한데요. 동물의 다당으로서 간이나 근육에 다량으로 함유된 동물 전분인데 마치 아밀로페틴과 같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얘도 역시 포도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 다당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은 알파 일사결합 14에서 14개 포도당, 그 다음에 베타 16결합에서 가지가 무진장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얘들은 또 하나 아밀로페틴하고 구조는 비슷하지만 성질이 아주 달라서 물에 잘 녹고 호종화도 안 일어나고 노화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키틴입니다. 키틴은 새우, 새우, 게 이런 것들, 곤충 이런 것들의 껍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 다당인데 키토산의 원료입니다. 그 다음에 뮤코다당입니다. 눈물, 콧물, 타액 같은 것에 함유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는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이 뮤코다당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죠. 다음 한천입니다. 한천은 홍조류의 성분이고 보통 말하는 우뭇가사리를 열수 농축해서 냉각시켜서 젤을 탈수 건조시킨 것으로서 아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애기할 때 아가가 아니라 아가라고 영어가 자체가 한천을 갖다가 아가라고 합니다. 미생물 배지로도 사용되고요. 설사약 등에도 이용되어집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제과 제빵류에도 사용되어지는데요. 안정제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알긴산은 갈조류에서 얻고요. 특히 다시마의 세포벽 성분으로서 물에 녹지는 않지만 얘들은 식품 쪽에서는 점도 증강제나 유화제로서 알긴산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당류를 맞췄는데요. 정리를 하면 호화와 노화의 호화, 노화, 호종화 이렇게 서로 어떻게 다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다당류가 많이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빨간색 글자 위주로 그것이 주요 키워드니까 그 키워드만 중심으로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을 모두 다 마쳤고요.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단백질에서 뵙겠습니다.